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가 출신 자산 180조 원의 석유저항 칼리드가 자존심 다 버리고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의 손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절망적 상황,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지막 순간. 하지만 소녀의 간절한 소원으로 도착한 한국에서 이 냉혹한 권력자는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죠. 30년간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 없던 중동의 절대 권력자인 그가 서울 한복판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중동 전체를 뒤흔든 그 한마디.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한 충격적 반전.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가 출신이자 세계 5대 석유기업의 회장이죠. 자산 1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부다비 본사 50층 회의실에서 정치회담을 진행하던 중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석 보좌관 샤라프가 급하게 들어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손녀 사라가 위중하다고.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전용기로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감정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뭔가 다른 감각이 가슴을 짓눌렀죠. 런던 로열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을 때 딸 누르가 저를 맞았습니다. 전직 UN 보건국 소속이었던 누르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 당신의 차가운 피가 이 아이까지 망쳤다고 절규하더군요. 사라는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의 모든 최고 병원을 거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의료진들이 모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는데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침대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즉 제 아들의 유품이었어. 그 노트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죠. 사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엄마가 예전에 믿었던 곳이라고. 누르는 UN 시절 한국의 의료봉사를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곳에서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본다고 했었죠.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손녀를 위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겠다고. 나딤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30시간 뒤 저희는 서울행 전용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감정 없이 살아온 저에게 한 아이의 생명이 이토록 간절할 줄은 몰랐다고. 석유와 권력으로 쌓아온 제국이 무너져도 상관없으니 그저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지, 그곳의 의료진들은 정말 다른 곳과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의사들은 제 권력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라의 마지막 소망이 된 그 땅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를 맞이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과도한 예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환자와 보호자로서 정중하게 안내했을 뿐이죠. 이동현 차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환자가 동등하게 존엄받는다고. 서울대병원 부영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정중히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정상 절차와 동등한 존엄을 지킨다고.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왕도, 석유왕도 없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50억 원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병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생명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고, 다만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돈을 거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를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한을 간호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서 정선오리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정한을 간호사가 사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항상 저를 먼저 보고 인사했는데 정한을 간호사는 곧바로 사라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사라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아프지 않게 마음부터 먼저 본다고. 그 말을 들은 사라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 정하늘 간호사는 사라에게 이곳에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께 아픈 마음도 치료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아이를 걱정하는 어른의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딤 샤라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서적 접근은 비과학적이라며 더 확실한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뭔가 다른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김재훈 교수와의 첫 면담에서 그는 기존 치료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들이 왜 실패했는지, 사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는 권위나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진심만 있었죠.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이 병원에서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라가 정하늘 간호사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김재훈 교수와의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라가 받았던 모든 치료법을 꼼꼼히 검토한 뒤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면역 체계의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히 약물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고 기술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김재훈 교수는 환자 중심 통합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몸의 병을 치료하기 전에 마음의 상처부터 돌봐야 한다는 접근법이었어요. 나딤 샤라프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감정 놀이 치료는 시간 낭비라며 더 확실한 의학적 처치를 요구했죠. 하지만 김재훈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하늘 간호사가 사라와 함께 감정 놀이 치료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할극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치료 시간에 사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정하늘 간호사가 사라를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의료진 말이에요. 저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 제 딸 누르가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누르는 이번에 UN 보건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왕가의 후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어요. 결국 누르가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가문에 수치만 남기지 말라고. 그 말이 누르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사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딤과의 마찰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적 접근이 시간 낭비라며 계속 반대했어요. 더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변하고 있었어요. 정하늘 간호사가 사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볼 때마다 제가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돈도 권력도 줄 수 없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누군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김재훈 교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의 치료에는 가족의 정서적 안정도 중요하다고. 특히 할아버지인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사라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30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아온 제가 과연 사라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차가운 권력자로만 기억될 할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3일째, 사라에게 갑자기 고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면역 체계가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김재훈 교수가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누르는 교대로 간병하려 했지만 정하늘 간호사가 자신이 밤샘 간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휴식을 취하라며 자신이 사라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보고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근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있다가 새벽 3시쯤 병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라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정하늘 간호사가 사라 곁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있었어요. 그때 사라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이모 있으면 괜찮다고, 무서우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인 저나 엄마인 누르가 아니라 며칠 전에 만난 간호사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정하늘 간호사는 잠든 사라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서 예쁜 미소를 보여달라고. 그 목소리에는 진짜 가족 같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혼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사라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낯선 사람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딤 샤라프가 다시 치료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시간만 흘러간다며
제네바의 다른 전문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자고 했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라가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비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비판했죠. 그날 오후 정하늘 간호사와 사라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라가 그린 그림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 그 앞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 이모였습니다. 사라가 정하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늘 이모가 있으면 집이 따뜻해진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라에게 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김재훈 교수는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사라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료의 일부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끝까지 치료받겠다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라가 마지막에 따뜻한 기억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훈 교수가 세계 최초로 정서면역 통합치료를 공식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와 함께 정서 치료를 병행하여 환자의 면역 체계를 종합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의학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사라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마음의 치료가 몸의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는 사라와 함께 특별한 감정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사라의 과거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였지만 점점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면서 사라가 숨겨두었던 마음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느꼈던 외로움, 엄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죄책감, 할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저도, 심지어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누르까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어른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권력과 돈에만 매달려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고. 나딤 샤라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정적 접근이 과연 의학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즉시 중동으로 귀국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의 실용주의적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치료법이었죠. 결국 저는 나딤을 해임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반자였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조언을 따를 수 없었어요. 사라의 치료에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는 여전히 계산기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김재훈 교수는 이 치료법이 의학 교과서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의료진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하늘 간호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진짜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됐다고.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면서 몸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날 밤 사라가 제게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그 어떤 경배나 찬사보다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곳이 바로 이곳 한국이었습니다. 감정을 의학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의료진들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사라의 완전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 시작 일주일째 갑작스럽게 사라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고열이 39도를 넘나들었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김재훈 교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변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당 의료진에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고 압박했죠. 더 강한 약을 쓰고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하늘 간호사가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품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라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고 있으니 옆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손녀가 죽어가는데 무슨 품이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하늘 간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불안해하면 사라도 더 불안해진다고. 김재훈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약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와 자신감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정하늘 간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정하늘 간호사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함께 사라를 돌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사라 곁에 있기 시작했어요. 정하늘 간호사가 하는 방식을 배우며 사라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라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미워했던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사라를 통해 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나 봅니다. 30년 만에 부녀가 다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하늘 간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김재훈 교수는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면역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어요. 감정 치료가 실제로 의학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사라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무서움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치료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사라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일반적인 응급처치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재훈 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서 치료 효과가 상쇄될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반대로 정서적 접근만으로는 응급 상황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하늘 간호사가 담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서 자극을 유도해보겠다고 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라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시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하늘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라와의 신뢰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하늘 간호사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녀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재훈 교수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가 사라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하면서 사라의 의식을 깨우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깨우는 엄마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희미하게 하늘 이모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모든 의료진들이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정서적 자극이 실제로 의식 회복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김재훈 교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의학 교과서에 없는 치료법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소식이 병원 내부에 퍼지면서 다른 의료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서 기반 치료법이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본 것이죠. 곧이어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서울대병원의 혁신적인 치료법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세계 최초로 정서 치료와 의학적 치료를 결합해서 시한부 환자를 회복시킨 사례라고 보도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인격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사라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으면서 면역 체계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김재훈 교수는 이것이 의학사에 기록될 만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라를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의 은인은 정하늘 간호사라는 것을. 사라의 완전한 회복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가서 왕정회의를 소집했어요. 그곳에서 정서치료 국제지원기금 창설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왕족들과 정부 관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감정을 의학으로 다룬다는 개념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사라의 사례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치료법인지 설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권력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
그리고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해야 한다는 철학을 말이에요.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기금 창설이 승인됐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1조 원을 출자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식 정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하늘 이모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국제정서 치료 센터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00억 원을 기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과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야 한다고, 더 많은 아이들이 당신 같은 분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재훈 교수는 이 센터의 의료 책임자를 맡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정서 의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전 세계 의료진들이 이곳에 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한국의 마음이 생명을 살렸다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감정 없이 살아온 제가 한국에서 인간다움을 배웠다고, 그리고 그것이 손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 전 세계 VIP들이 서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의료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만의 특별한 치료 철학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먼저 보는 의료,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의료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라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하늘 이모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줘요. 누르도 30년 만에 저와 화해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합니다. 하늘 이모 센터를 확인하고 사라의 정기검진도 받고, 무엇보다 제게 인간다움을 가르쳐준 이곳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치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진리를 말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전 세계들이 서울로 오는 이유가 됐습니다. 한국의 마음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